당신 도대체 누구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병실에 왜 계신 거예요? 괜히 재산 노리지 마세요. 아무 권리도 없잖아요. 병원 복도에 서 있는 제 손엔 방금 찾아온 약봉자가 아직도 들려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손끝이 떨릴 정도였죠. 놀라서가 아니라 분해서 서러워서요. 그 사람의 세 자녀는 저를 마치 침입자나 다름없는 눈빛으로 쏘아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남이 아니에요. 지난 1년 넘게 회장님 곁을 지켜왔고 식사부터 약까지 하나하나 챙겼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저 수상한 여자일 뿐이었어요. 제가 없었으면 지난번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 못 오셨을 거예요. 보답은 바라지 않아요. 다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바로 말을 자르더군요. 아줌마는 그냥 가정부잖아요. 자기 할 일이나 하세요. 입술을 꼭 깨물고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뭔가가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속이 문드러지는 기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나고 처음으로 누군가 제 있는 그대로를 봐준다고 느꼈어요. 직업도 나이도 배경도 따지지 않고요. 그런데 한순간에 저는 다시 예전처럼 하찮고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혼녀, 가난한 여자, 노동으로 연명하는 사람, 이 사회가 저에게 붙였던 그 낙인이 다시 제 목을 죄어왔죠. 그리고 그때 병상에 누워 계신 정 선생님이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약한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죠. 미정이는 가정부가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자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야. 그걸 인정 못하겠다면 당신들은 여기 오지 마라.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분이 저를 택한 거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누군가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내가 젊고 예쁘고 가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여러분, 인생은 단 한순간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변화는 50대 이혼의 아픔에서 시작됐습니다. 제 이름은 한미정, 올해 58세입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8년간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외도로 끝이 났죠. 이혼 후 저는 모든 걸 내려놨어요. 서울을 떠나 전북 군산으로 홀로 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 삶을 다시 시작했죠. 혹시 여러분도 상처받은 사랑, 외로웠던 결혼 생활, 잃어버린 자존감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에게도 분명 있을 회복의 순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저는 시간제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여러 집을 돌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세탁을 했어요. 하루하루 몸을 움직여서 번 돈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명함에는 전문 가사관리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나이든 가사 도우미 아줌마일 뿐이었어요.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기 전 방을 나서서 도구가 든 가방과 차가운 도시락을 챙겨 버스를 탔어요. 갈아타는 동안 잠깐 눈을 붙이기도 했어요. 일터에 도착하면 언제나 깔끔하게 차려입고 밝은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지쳐 보여서는 안 돼요. 너무 나이 들어 보이거나 실수하면 다음엔 부르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젊은 부부의 집을 청소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다투었지만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아내는 남편이 여자 동료와 밥을 먹었다며 따졌고 남편은 변명도 없이 무표정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닦았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저도 한때 저런 아내였고 저런 집에서 살았었죠. 결국엔 다 잃었지만요. 점심시간,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차가운 밥과 김치뿐이었어요. 쌀쌀한 바람이 불고 거리는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고 저 혼자 벤치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눈물이 조용히 흘렀어요. 밥 때문이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는 한때 아내였고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의 집에 잠깐 들러 청소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나이 들어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청소를 마치고 나갈 준비를 하던 중 집주인인 젊은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정말 깔끔하게 해주시네요. 어머니 생각나서 괜히 울컥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졌어요. 이 차가운 세상에도 저를 사람처럼 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조금 위로받았어요. 그날 밤 자취방 창가에 앉아 거리의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지.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나이에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그날은 겨울 중순 흐린 오후였어요. 일 끝나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곤 했지만 이날은 목소리에 뭔가 급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미정가 부탁 하나 할게. 선유대 바닷가 근처에 사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대. 혹시 해볼래? 선유도라. 저는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배와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쯤 걸리는 작은 섬이죠. 그리고 노인 돌봄은 단순한 청소와는 달랐어요. 인내심과 정서적 연결이 필요한 일이었고 오랜 시간 함께 지내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물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언니는 말했어요. 아니야, 누워 계신 건 아니고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다 멀리 살거든. 식사나 간단한 생활 돕고 같이 말벗대어 주는 정도야. 월급도 괜찮아.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10년 넘게 외로움에 익숙해진 삶. 일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밥 먹고 자는 것에 익숙해진 나. 그런 제가 갑자기 낯선 집에 들어가 낯선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갑 속엔 며칠치 식비밖에 없었고 월세도 곧 밀릴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게나마 변화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언니, 주소 좀 알려줘. 면접이라도 보러 갈게. 이틀 뒤 저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선유도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바라본 풍경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따뜻했어요. 멀리 펼쳐진 바다, 낮은 기와지붕 집들, 짠바람이 골목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언니가 말한 집은 섬 끝자락에 있었어요.
낡고 이끼가 낀 담장, 나무 대문이 있는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 앞에 선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순간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예감을 느꼈어요. 한 통의 전화가 인생을 바꿨어요. 그렇게 매일 일하며 찬밥을 김치에 말아 버스 정류장에서 먹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정말 이대로 늙어가는구나. 그날 오후 손님 댁 바닥을 닦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서울에서 교회 다닐 때 알게 된 선옥 언니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라 놀랐어요. 미정가 잘 지내?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따뜻하게 안부를 묻던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군산 선유도에 혼자 사시는 80살 가까운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같이 지내며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줄 분을 찾고 있어. 혹시 관심 있어?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이 구명줄처럼 느껴졌어요. 월급도 괜찮고 방도 따로 있어. 바닷가 근처에 있는 오래된 집인데 경치가 참 좋대. 바다.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더라. 제 일상은 시장, 버스 정류장, 좁은 아파트 복도뿐이었는데 말이죠.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거절할까 생각했어요. 낯선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건 부담스럽고 새로운 환경도 겁났거든요. 하지만 제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니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점점 지쳐가는 제 삶에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았어요. 언니 주소 좀 보내줘. 한번 가볼게요. 이틀 뒤 저는 이력서를 들고 첫 버스를 탔어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작은 설렘이 있었어요. 혹시 이곳에서 무언가 달라질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선유도로 향했어요. 그분은 내가 상상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날 선유도는 짭짤한 바닷바람과 언덕에 드문드문 놓인 작은 집들로 저를 맞이했어요. 여전히 마음이 망설여졌지만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언니가 말한 집을 찾아갔어요. 흰 벽에 푸른 기와 담장에는 화분과 덩굴 식물이 감싸고 있는 오래된 집. 낡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이 열리고 정해진 할아버지를 처음 마주했어요. 백발이지만 키가 크고 허리는 꼿꼿했어요. 눈은 조금 움푹 들어갔지만 이상하게도 맑고 침착한 인상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그분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면접 보러 온 분이세요? 들어오세요. 허약하거나 까다로운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은퇴한 교수님 같았달까요?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은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전라 지역에서 유명한 중견기계 회사의 회장이셨다고 해요. 퇴직 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녀는 외국에서 살아 혼자 지내신다고 했어요. 이곳은 그분의 고향이고 바다와 추억이 있는 곳이래요. 집은 오래됐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이며 그림이며 라디오까지 아주 가지런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선옥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정아, 월급이 1,000만 원이야.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가끔 말동무만 해드리면 돼. 간병도 아니고 몸 닦아주는 것도 없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소 받던 월급의 4배. 너무 후한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왜 이런 분이, 누가 봐도 스스로 잘 지내실 수 있는 분이 사람을 들이려는 걸까? 조금 이상했지만
파도 소리, 햇살 가득한 집안,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찬밥 먹던 제 현실을 떠올리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괜찮으시면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자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 안 해요.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저는 낯선 노인과 함께 바닷가 집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낯선 사람과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어요. 봄 초입의 어느 오후, 저는 정혜진 아저씨 댁으로 이사했어요. 첫날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조금 서늘했어요. 부엌 옆의 작은 방에 옷 몇 벌과 개인 물건을 정리했어요. 집은 낡았지만 어딘가 정성이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별다른 계약서도 없었어요. 그저 말로 한 약속, 조용한 신뢰만 있을 뿐이었죠. 처음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는데 아저씨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혜진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는 아주 규칙적인 분이셨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직접 커피를 내리고 바닷바람이 들도록 창문을 열어두셨어요. 저는 그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현미죽, 찐 야채, 구운 생선 같은 소박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저씨는 편식도 없고 불평도 하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서로 거의 말이 없었어요. 아저씨는 책을 읽거나 마당을 천천히 거닐었고 저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혈압을 기록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매일 저녁이면 아저씨는 마루 끝에 앉아 먼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처음엔 군 복무 시절 이야기, 회사 창업과 친구들과의 우정, 일본, 독일, 중국 출장 이야기 등이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야기에는 깊이가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다큐멘터리를 듣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밤 9시쯤이면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드리며 말했어요. 저녁 드신 후에 꼭 드세요. 아저씨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이젠 익숙해요. 그래도 고마워요. 어느 날엔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미정 씨, 여기 온 거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여기는 훨씬 평온하니까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처음의 어색함은 조금씩 따뜻하고 조용한 일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점점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말은 적지만 그 눈빛 속에 감춰지지 않는 외로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이렇게 가까이 느껴질까요? 같이 지낸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어요. 별다른 사건도 큰 변화도 없이 그저 잔잔한 바닷가 마을에서의 일상. 하지만 그런 조용한 날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어요. 이전에는 아침마다 공허함 속에 눈을 떴는데 이젠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먼저 눈이 떠졌어요. 아침을 준비하는 일도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요. 정 아저씨는 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항상 한씨라고 부르셨는데 어느 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마루에서 이런 말이 들렸어요. 미정가, 오늘 미역국 끓였어요? 그냥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제 마음속 뭔가가 살짝 녹아내렸어요. 몇 년 만에 누군가 제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거였거든요. 아저씨도 어느 순간부터 제게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셨어요. 젊은 시절의 아내가 암으로 먼저 떠난 이야기, 미국에 있는 아들이
몇 년째 연락이 없다는 이야기, 혼자 있는 큰 집에서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얼마나 적막한지까지요. 저는 말없이 옆에 앉아 들었어요. 말이 너무 없을 때는 조용히 손등을 살짝 잡아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 아저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부터 저는 도우미가 아니라 이 집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랜만에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둘이서 마루에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행복일까요? 화려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지만 고요하고 따뜻한 감정이 제 안에서 잔잔히 퍼지고 있었어요.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정 아저씨가 제 이름을 부르며 쓰러졌을 때 전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3월의 어느 저녁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저는 부엌에서 생강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 쪽에서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뛰어나가 보니 정 아저씨가 가슴을 움켜쥐고 힘겹게 서 있었어요. 미정가 가슴이 너무 아파. 저는 정신도 없이 그분을 부축하고 급히 19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은 덜덜 떨리고 눈물은 멋대로 흘러내렸어요. 아저씨를 꼭 안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절 혼자 두지 말아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저 처음으로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솟구쳤던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들어가셨고 의사는 몇 분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했어요. 심근경색이었고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대요.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손은 제 옷깃을 꽉 잡고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어요. 의사가 고비는 넘겼다고 말할 때 그제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자고 있는 아저씨를 바라보며 저는 제 마음속 어떤 감정이 선명해지는 걸 느꼈어요. 나 이분을 좋아하게 된 걸까? 그 감정은 요란하거나 격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하고 깊고 조용했어요. 밥을 차리고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드리던 그 소소한 시간들 안에서 저도 모르게 싹튼 마음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전 무서워졌어요. 언젠가 이분이 제 곁을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그건 자연스러운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병실에 왜 계신 거예요? 괜히 재산 노리지 마세요. 아무 권리도 없잖아요. 병원 복도에 서 있는 제 손엔 방금 찾아온 약 봉자가 아직도 들려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손끝이 떨릴 정도였죠. 놀라서가 아니라 분해서 서러워서요. 그 사람의 세 자녀는 저를 마치 침입자나 다름없는 눈빛으로 쏘아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남이 아니에요. 지난 1년 넘게 회장님 곁을 지켜왔고 식사부터 약까지 하나하나 챙겼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저 수상한 여자일 뿐이었어요. 제가 없었으면 지난번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 못 오셨을 거예요. 보답은 바라지 않아요. 다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바로 말을 자르더군요. 아줌마는 그냥 가정부잖아요. 자기 할 일이나 하세요. 입술을 꼭 깨물고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뭔가가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속이 문드러지는 기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나고 처음으로 누군가 제 있는 그대로를 봐준다고 느꼈어요. 직업도 나이도 배경도 따지지 않고요. 그런데 한순간에 저는 다시 예전처럼 하찮고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혼녀, 가난한 여자, 노동으로 연명하는 사람, 이 사회가 저에게 붙였던 그 낙인이 다시 제 목을 죄어왔죠. 그리고 그때 병상에 누워 계신 정 선생님이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약한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죠. 미정이는 가정부가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자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야. 그걸 인정 못하겠다면 당신들은 여기 오지 마라. 그 순간 병실 안은 숨소리조차 멈췄어요. 그분의 말은 나직했지만 누구보다 단호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존재를 지워버리려 했던 모든 시선을 단숨에 베어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저는 그 집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저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젊지도 예쁘지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분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어요. 평생 처음으로 저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존재 이유를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정 선생님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예전처럼 바깥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5월의 햇살과 바닷바람을 느끼고 싶다고 하시며 마당으로 나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마당 한쪽에 있는 나무 벤치에 쿠션을 놓고 선생님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그 옆에 나란히 앉으니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잔잔한 파도 소리가 우리를 감싸 안았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신 걸 보고 잠든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남은 시간 동안 곁에 있어 줄 수 있나요? 간병인이 아니라 동행자로서요. 그 말에 저는 선생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불쌍히 여김도 가벼운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꺼낸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건 고백도 청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깊은 의미를 가진 제안이었어요. 누군가 제 오래된 상처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당신을 봤어요. 당신의 삶과 마음을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눈시울이 붉어지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한때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져 쓸쓸히 죽어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햇살 속에서 옆에 있는 이 노인은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은 요란하지 않아도 되고 꼭 이름이 붙여져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진심으로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란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기로 했어요. 말보다 더 큰 변화는 조용한 고개 끄덕임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도 약속도 계획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외로움 속에서 함께 기댈 수 있는 두 사람이었어요. 정 선생님은 저에게 사랑하냐고 묻지 않았고 저 또한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바닷바람이 부는 마당에서 마주 앉아 있던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오랜 외로움과 허무했던 세월 속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불빛이 켜졌어요. 눈에 띄지 않아도 제 마음 깊은 곳을 데워주는 그런 빛이었어요. 저는 나이 들면 그저 조용히 살아가다 조용히 사라지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인생이 끝났다고 느낀 순간에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 정 선생님 곁에 있어요. 아침이면 같이 차를 마시고 멀리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봐요. 오후엔 라디오를 들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면 혈압을 재고 서로 잘 자요, 인사를 주고받아요. 화려하진 않지만 참 따뜻한 하루하루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도, 혼인신고나 약속이 없어도 우리에겐 서로가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황혼에 만났지만 이 사람과 나눈 감정은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진하고 더 조용히 제 마음을 안아줘요.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분명히 살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잊힌 인생일지 몰라도 어딘가에는 다시 피어나는 따뜻한 황혼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끼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황혼에도 따스한 빛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황혼 일기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표시입니다. 소중한 댓글도 기다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